그래서 뭐 어쩌라고? 남편 뺏긴 게 그렇게 억울해? 능력 없으면 조용히 물러나시던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자의 처절한 배신과 그 뒤에 따라온 완벽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믿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배신을 당했고 그 배신자들이 어떤 말로로 치달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80년, 전라북도 전주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평생의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려 3년간 저를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편지를 써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달려와 주던 그런 순정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연애가 자유롭지 못한 시절이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끈질겼어요.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집안 어른들에게도 예의를 다해 인정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결혼식 날, 주례 선생님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함께하겠다고 맹세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대신 서울행 기차표 2장을 샀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대와 꿈을 품고 상경한 거였어요. 하지만 1980년대 초반의 서울은 지방 청년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연고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우는 일뿐이었어요. 신림동 반지하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곳이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낮에는 강남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7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했어요. 삽질, 시멘트 나르기, 철근 옮기기 같은 힘든 일을 하루 12시간씩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현장을 나와서는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알바를 했거든요. 저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을지로 한복판에 있는 중국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로 범벅된 그릇들을 하루 종일 닦아댔습니다. 손은 늘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동대문 의류공장으로 달려가 밤 12시까지 미싱을 돌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수면 시간은 평균 4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새벽 6시에 편의점에서 나와서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건설 현장으로 갔고, 저는 의류공장에서 나와 집에서 2시간 자고 또 중국집으로 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쳇바퀴 돌듯 살았어요. 하지만 그 고생도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밤늦게 집에서 마주치면 서로 발을 주물러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중국집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 건설 현장에서 만난 인생 선배들의 조언, 편의점에서 본 별의별 손님들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을 아끼려고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고, 여름에는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견뎠어요.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라면 하나도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계란 프라이 하나를 반씩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받은 보너스로 치킨 한 마리를 사오면 그게 최고의 만찬이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목표는 작은 식당을 차리는 거였어요. 남편이 요리를 좀 할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셨던 덕분에 어릴 때부터 주방 일을 도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에
저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중국집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비린내와 기름 냄새를 맡으면 바로 토했거든요.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막노동과 야간 알바 외에 새벽 신문 배달까지 시작했어요. 임신 중에도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의류 공장에서 받아온 단순 봉제 작업을 집에서 하는 거였어요. 미싱 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미안했지만 뱃속 아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봄,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던 남편이 간호사로부터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갓난아기를 안고는 한없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남편과 번갈아가며 달래야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기꺼이 아기를 달래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에서 나와 집에 오면 제가 잠들어 있는 사이 아기를 돌봐주고는 건설 현장으로 나갔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근처 식당에서 일했어요. 이번에는 홀서빙이었습니다. 손님 맞이부터 주문 받기, 음식 나르기, 계산까지 모든 걸 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더 모았습니다. 드디어 목표 금액이 모였어요. 북창동의 작은 일식집 자리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보러 갔습니다. 겨우 테이블 6개가 들어가는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꿈의 성처럼 보였어요. 권리금과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쳐서 우리가 모은 돈이 딱 맞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남편과 둘이 껴안고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가게가 생긴 거였어요. 가게 준비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남편은 일식 요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유명한 일식집의 허드레실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간 일했어요. 칼질부터 회 뜨는 법, 초밥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저는 홀서비스와 가게 운영에 대해 공부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선 눈을 보고 신선도를 판별하고 야채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며 고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3명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린 거였습니다. 매출은 고작 3만 원. 하루 운영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였고 한 주가 지나도 손님은 늘지 않았어요. 절망스러웠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음식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연구하고 서비스를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24살이 되던 해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임신 중에도 가게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남편이 홀일까지 혼자 했어요. 아기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재웠는데 손님이 있을 때 울면 번갈아가며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직장 동료들을 데려오시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북창동에 진짜 맛있는 일식집이 있다고요.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점심시간에 줄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기 힘들 정도였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는 게요. 그 시절 남편은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요리 솜씨가 일품이네요 라고 칭찬하면 겸손하게 웃으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생활도 나아졌어요. 신림동 반지하에서 벗어나 성북동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였는데 아이들이 따로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기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마련한 거였습니다. 새 집에서 내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들은 5살, 딸은 3살이었습니다. 남편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몇 년 전만 해도 반지하에서 라면 끓여 먹던 우리가 이렇게. 그때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2아이, 번창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만의 집. 더 바랄 게 뭐가 있었겠어요? 마치 동화 속 행복한 가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게가 유명해지면서 다양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인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이 주로 왔는데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특히 근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2차로 많이 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그들은 보통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끄럽게 떠들고 술을 많이 시키고 팁도 후하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은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여자 손님들이 오면 유독 친절해지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서비스도 더 많이 해주고 이야기도 더 길게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근히 말해봤어요. 여보, 손님들은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육아와 가게 일을 병행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 문을 닫으면 바로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는 혼자 가게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내일 준비할 것도 있고 정리할 것도 많아서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실제로 가게 일은 정말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재료 정리, 청소, 다음 날 준비까지 하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연히 본 건데 미영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온 거였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 또 볼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일 수도 있고 음식 재료 업체 직원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묻지는 못하고 은근히 떠봤습니다. 요즘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네요. 그러게. 특히 저녁에 오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전에 같았으면 손님들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을 텐데 그날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난 거였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닌 아주 진하고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여보, 이 냄새 뭐예요? 물어봤지만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냄새? 아, 손님 중에 향수 진하게 뿌리고 온 사람이 있었나 봐.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는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우리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요. 그래서 모른 척하려 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김 사장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사모님,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한데 어제 사장님이 다른 여자분과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천둥벼락이 따로 없었어요. 김 사장님 말씀으로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살부터 20대의 모든 청춘을 함께 바쳐 일궈낸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쏟아냈어요. 이상한 문자 메시지, 향수 냄새, 그리고 김 사장님이 목격한 것까지 모든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하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인정했어요. 가게 단골이던 술집 마담과 3개월째 불륜 관계였다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미영이었습니다. 35살로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보다 4살이나 많은 연상의 여자였습니다. 처음 우리 가게에 온 것은 6개월 전이었다고 했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변명은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였어요. 가게에 자주 와서 친근하게 대하고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나요? 남편은 유부남이고 2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유혹해도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선택한 건 남편 자신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주고 싶었어요. 마가 씨였다가 정신을 차린 거라고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궈온 모든 것들 때문에라도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남편도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와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어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간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고 저에게도 전보다 더 신경을 써줬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늘었고 가족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온 거예요. 핑계는 똑같았습니다. 가게 정리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술 냄새까지 났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또 그 여자를 만났구나 하는 걸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또 어긴다는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쯤 남편이 가게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모텔가였어요. 30분 정도 후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미영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를 직접 본 순간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죄책감 따위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2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 현실이었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 게요.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혼해야 하나?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가게는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번에는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봤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됐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 여자와 확실히 정리하겠다고요. 아니면 이혼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 거예요.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또 잡아다 놓으면 나가고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굿도 하고 교회에 나가 울며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당당하고 뻔뻔하게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아예 대놓고 불륜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내인 제 앞에서요. 그럼 저는 뭐냐고, 아이들은 뭐냐고 물으니까 미안하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20살부터 20대의 모든 청춘을 함께 바친 아내를, 두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게요. 너 같은 쓰레기는 천벌을 받을 거야. 나가라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이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은 여전히 했지만 밤에는 그 여자와 함께 지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둘이 동거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도 없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5살 된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빠는 왜 집에 안 오냐고요. 아빠가 바빠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화가 나는 건 그 여자, 김미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는 남편 핸드폰에서 몰래 확인한 거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 여자는 너무나 태연했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니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고 하니까 빼앗은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라고 했어요. 남자는 더 좋은 여자가 있으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 둘 있는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데 죄책감은 없냐고 물었더니 그건 저희 부부 문제지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자기가 강제로 끌고 간 것도 아니라고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여보세요, 그쪽이 남편 뺏긴 게 그렇게 억울해? 능력 없으면 조용히 물러나야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능력 없으면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살부터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가정을 잃고 온 사람인데 나중에 나타난 술집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씩 전화를 걸어서 욕을 퍼부었어요. 가정 파괴범이라고, 양심도 없는 년이라고, 천벌 받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전화하라고, 자기는 상관없다고,
오히려 제가 더 초라해 보일 뿐이라고 했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한 달 정도 그런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살고 가게 일만 하러 와서는 저를 마치 남인 것처럼 차갑게 대했어요. 손님들 앞에서도 부부인지 모를 정도로 냉랭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담담하게요. 거의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자고 말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요. 저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배신당할 일도 없고 거짓말을 들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양육비 월 200만 원과 가게를 제가 가져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어요. 가게를 왜 제가 가져가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게 명의는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제가 모든 서류를 관리했거든요. 게다가 홀에서 손님을 맡고 가게를 운영한 건 저였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더 유리했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거든요. 결국 저희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주방 일까지 해야 했고, 아이들 돌봄도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새벽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거든요.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정을 아신 분들이 더 자주 와주시고, 지인들도 소개해 주시면서 매출에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김 사장님은 요리사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나이 많은 분이었지만 실력이 좋아서 남편이 없어도 가게 운영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둘이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제 속은 쓰렸지만 더 이상 상관없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새로 차린 식당이 잘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 김미영이 돈을 물쓰듯 한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명품백, 보석, 비싼 옷 등등 온갖 사치품을 사달라고 조른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 여자 비위를 맞추려고 카드를 긁어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식당 경영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단골 손님분이 말씀해 주시길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년째 되던 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 김미영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돈 많은 건설업체 사장과요. 결국 남편을 차버리고 그 남자에게 간 거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선택받은 여자라고 했는데 벌써 다른 남자.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김미영은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자 남편을 쉽게 버린 거였어요. 남편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다더군요. 가게는 망했고 빚만 잔뜩 졌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사치품을 사달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마구 긁어댔거든요. 게다가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온갖 돈을 다 써버렸다고 했어요. 비싼 선물을 사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심지어 성형수술비까지 대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림받았으니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단골 손님들 말로는 남편이 요즘 술만 마신다더라고요.
맨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심지어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냥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 갈 리 없었어요. 더 좋은 조건의 상대가 나타나면 또 갈아탈 게 뻔했으니까요. 몇 달 후 남편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서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다시 시작할 수 없느냐고 애원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아빠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저희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서서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한다고 전했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힘들어하는데 왜 오냐고 답했어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도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아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마 아버지가 없는 현실을 일찍 깨달아서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따뜻한 아이로 자랐어요. 사범대학에 진학해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어요. 아버지의 부재가 오히려 아이들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시련을 통해 성숙해진 거죠. 반면 남편의 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김미영에게 버림받은 후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새로 차린 식당은 망했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쓴 돈을 갚으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결국 갚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사업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때부터 남편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어요. 가끔 일용직 일을 구해서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예전에 요리사였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설거지나 청소 일을 구걸하듯 얻어했다고 해요. 단골 손님들이 가끔 목격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길거리에서 헤매는 모습을 봤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노숙자나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에게 암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말기 췌장암이었습니다. 돈 많은 건설업체 사장도 그 여자가 아프자 바로 떠났다더군요. 결국 김미영을 돌볼 사람은 남편뿐이었어요. 그 여자가 자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마 마지막 정이라도 있었나 봐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말기 암 치료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거든요. 남편은 그 여자를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팔았어요. 남은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었지만 그나마 있던 것도 다 털어서 치료비를 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생명보험까지 해약해서 치료비에 보탰다는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말기암이라
큰 소용은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더 끔찍한 건 김미영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죽기 전 몇 달 동안 선망 증상이 심해졌다고 해요. 환각과 망상에 시달렸던 거죠. 벌레들이 나를 물어뜯는다며 비명을 지르고 지옥에서 귀신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며 발광했다고 합니다. 간병하던 남편도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더군요. 밤새 비명을 지르고 헛것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그 여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났으니 남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미영이 죽기 직전에는 더욱 끔찍했다고 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 벌 받는다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마지막 순간에 폭발한 것 같았어요. 정말 처참한 최후였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영이 죽고 나자 남편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병원비로 모든 걸 다 써버렸거든요. 게다가 장례비까지 남편이 됐다니까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때서야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발 다시 받아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진짜 노숙자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고 가끔 일용직 일을 구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더군요. 삶의 선택은 자신이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었어야죠. 그렇게 다른 여자한테 갔으며 잘 좀 살던가. 한겨울에도 길거리에서 자고 공원 벤치가 잠자리였다고 해요. 가끔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고 찜질방에서 하룻밤 지내는 게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단골 손님분이 말씀하시길 남편이 내 인생을 왜 그렇게 망쳤을까 하면서 맨날 땅을 치며 후회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세월이 흘러 지금 저는 65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2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고 가게도 성공적으로 운영했어요. 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지금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딸은 중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따르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2 아이 모두 결혼해서 손주들도 낳아줬습니다. 아들은 의사와 결혼해서 의사 부부가 되었고, 딸은 같은 교사와 결혼해서 교육자 가정을 이뤘어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남편 소식이 들려와요. 여전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도 많이 나빠졌다더군요. 술로 인한 간 손상과 거리 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직접 찾아온 적도 있어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완전히 거지꼴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에 아빠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오히려 불쌍한 할아버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혈연 관계라는 걸 잊고 살 정도니까요. 정말 인과응보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정도, 재산도, 건강도, 자존심도 모든 걸 잃었어요. 그 여자 김미영도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반면 저는 어떤가요? 비록 힘들었지만 2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가게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지금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복수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대신 해준 거죠.
저는 그냥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옳은 길이 이긴 거예요. 배신한 남편은 결국 모든 걸 잃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끝내 버텨냈습니다. 그것이 저희 승리이자 그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벌이었지요.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깊은 울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엄마의 바다였습니다.